이게 가능하면요, 책을 읽지 않습니까? 내용이 잘 안 잊어버려요. 이 세계는 아는 사람이 정말 몇 프로 안 돼요, 전 세계. 23년이 어느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고 24년도를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많은 분들이 기록의 중요성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기록이 없이는 사실 분석도 불가능하고 계획도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정말 귀하고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기록에 있어서도 이거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대표적인 분이신데요. 김익환 교수님 모시고 기록의 중요성, 메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워낙 이제 유명하시고 대단한 업적도 많이 남기시고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신 교수님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하고 이제 메모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또 처음 뵙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록학자 김익환입니다. 저 인사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김 교수의 세 가지라는 제 유튜브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그 외에도 아이캔 대학 등등을 통해서 기록을 베이직으로 한 우리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하면 이제 기록에 대한 대명사처럼 이제 불리시는데 개인의 삶에서 기록이라고 하면은 메모라는 표현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메모를 해야 된다, 또는 개인이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메모를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그걸 보면 잊어버려도 내가 또 쓸 수 있지. 이렇게 메모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거는 사실 메모나 기록행위의 본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쓰니까 길이 어두워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메모해 놓은 것을 나중에 보고 그것을 상기하는데 너무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메모의 핵심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메모는 왜 하냐면 내가 무슨 강의를 들어서 오늘 제 얘기를 지금 막 듣고 있어요. 그러면 메모를 한다는 거는 조금만 쓰는 거거든요. 키워드 몇 개만.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지? 하고 귀를 쫑긋하면서 듣고 키워드만 메모하는 거. 요게 메모고 결국은 극단적인 요약의 뇌 활동을 촉발하는 것이 메모라고 보는 거예요. 그 메모를 한다는 게 이렇게 손으로 쭉쭉 쓰지 않습니까? 타이핑을 해도 되고, 영어로는 explication 한다고 해서 내가 이해한 거를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시화라고 칭하죠. 그 명시화는 우리 뇌를 말하자면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메모를 한과 동시에 더 머릿속에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메모의 두 번째 핵심 기능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체계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길게 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 B까지는 가는데 C, D, E, F는 안 떠오르는 거지. 요때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A 쓰고 B까지 써놓고 메모한 거를 보면서 생각을 더 전개시키면 C, D, E, F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이제 우리 내재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내부의 능력을 왕창 갖고 있거든요. 걔를 생각을 떠올리려고 할 때 메모라는 기록 수단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생각의 체계와 총량을 엄청 넓힐 수 있어요. 이런 게 기록의 핵심적인 기능이거든요. 그걸 아시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메모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엄청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니까 내가 어떤 태도로 메모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큰 틀의 감을 아마 잡으실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메모도 되게 좀 체계화시키고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쌓는다고 저는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분석하기 위한 용도, 제 삶에 대한 분석이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서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아까 극단적인 요약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메모장을 막 넘기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 쓰는 것 자체에서 얻는 사고의 전환이라고 그러나, 네. 그런 것들이 되게 훈련이 되면서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한테 저도 그걸 효용성을 좀 얻어서 제안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전문이 예를 들어 텍스트가 쭉 있다. 그 중에 극단적인 요약을 해야 되는데 네네. 뭘 요약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그렇죠. 어떻게 연습을 좀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일반화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국어 지문을 읽고
답을 쓰는 것은 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틀린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읽고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소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읽는 자의 몫이죠. 사실 현대 비평학의 기준에서 보면 독자주의라 그래서 쓴 사람이 얘기한 거하고 듣는 사람이 해석하는 게 완전히 따로 놀아도 그 독자의 해석에 의미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현대 비평학의 ABC인 것처럼.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거 선생님들께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은 것이거든요. 국어책을 읽으면서 답이 있는 것을 안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한쪽에 있어요. 두 단어로 요약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걱정하냐면 내가 선택한 두 단어가 답일까? 이걸 걱정하니까 요약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택한 두 단어가 무조건 답이야, 나에겐,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요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텍스트를 요약할 때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그게 진짜 요약이다. 그게 자기 거다. 가장 와닿는 거. 네. 네. 그거를 확신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걸 의심하시면 여러분들 요약 불가능합니다. 계속 의심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답이야. 나한테 와닿는 게 핵심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첫 번째. 저는 이제 훈련 단계를 조금 몇 단계로 하는데요. 첫 단계는 그래서 한쪽을 읽으면 한 줄만 요약하세요. 이렇게. 두 줄은 안 돼. 교수님, 여기 중요한 게 세 개가 나오는데 한 줄만, 하나만 하세요. 이게 제 훈련 방법. 이거를요,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쪽을 읽고 10줄로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10줄로 요약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쭉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걸 서사라 그러죠. 자기식의 이야기가 구성되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요약을 잘했구나. 요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자, 첫 번째, 과감하게 무조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하세요. 근데 한 가지만 하고 끝내면 안 돼. 얘를 반복해서 뭐 10쪽을 하든지 20쪽을 해. 그리고 자기가 요약한 것을 이어서 자기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지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느끼면 이제 요약에 자신감이 붙어서 여러분들 쉽게 요약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훈련이 반복되면 되게 금방 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이죠. 네. 교수님 의견이 좀 궁금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AI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했단 말이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텍스트가 있을 때 예를 들면 GPT에 넣고 핵심 키워드 뽑아줘, 뭐 이랬을 때 정말 잘 뽑아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도 메모하고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교수님의 언어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 다 아실 테지만 특히 이제 챗GPT의 위대함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거든요. 거기서 평균값을 뽑는 거예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성패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발한 아이디어에 있거든요. 그런데 챗GPT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애가 아니야. 그렇죠. 가장 보편적인 평균값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경쟁을 하는데 동일 프로젝트를 하는데 A사가 그 프로젝트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톡 튀는, 우리 전문 용어로 이걸 또라이라 그러죠. 또라이 그렇죠. 기질의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네. 챗GPT와 같은 AI가 갖고 있는 평균값 지향성, 이것이 한계. 그런데 무지하게 유용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기발한 발상을 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 힘을 잠재성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하려면 평균값의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예요. 걔를 쭉 보고 인지하고 나는 그럼 그중에서 요 한 가지를 출발 지점으로 해서 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 여기는 AI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면 AI가 안 돼요. 평균값 보편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는 물론 요약이나 이런 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쭉 받아내도 걔를 보고 우리가 그걸 인지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라이 생각,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AI 시대가 되면 개별적인 데이터의 요약 능력은 챗GPT 등의 조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포괄적인 인식 능력, 그것을 창의적으로 비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내식으로 요약하는 거는 AI 시대에도 엄청 필요해요. 평균적으로 요약하는 수준은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발전시켜가는 그런 태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AI가 못하는 거를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간을 읽는다거나 나만의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은 AI가 해줄 수 없다 라는 조언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메모도 그렇고 이렇게 무언가를 쓰는 행위를 떠올리는데, 요즘에는 메모나 이것이
기록보다는 입력의 형태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타이핑을 네, 한다거나 네. 뭐 이렇게 네, 키보드를 한다거나 네. 디지털로 기록을 하는 것과 실제로 뭐 아날로그가 됐건 쓰는 행위가 됐건 어떤 게 더 교수님은 유익하다고 보십니까? 취향에다가 세대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대학으로 치면 79학번이니까 옛날 세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쓰는 게 훨씬 더 임팩이 있어요. 쓰면 뇌에 좀 더 많이 각인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음성으로 입력하거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는 좋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은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손으로 쓰건 뭘 하건 자기가 생각을 하고 메모하지 않으면 완전 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뿔 문장을 만들어서 글을 쓸 때는 컴퓨터가 훨씬 편리합니다.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런데 손으로 쓰는 거는 이게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에 여백을 주는 쓰면서 생각하고 네.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치면서 이거 잘 안 하죠. 타이핑하면서 계속 모니터 보고 있지 이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 손으로 쓰다가 그다음에 뭐지 자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쓰고 이게 이제 메모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날로그 방식을 여러분들께 권하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메모의 핵심은 생각이다. 이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고 메모하라고 그랬더니 보고 베끼고 이러신 분이 80-90%예요. 정말이에요. 책 한 권을 읽는데 완독을 그렇게 해내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미련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책을 한 권 300쪽짜리 읽었는데 거의 베끼다시피 써가지고 노트를 한 40장을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보진 않아요. 만족감은 있어도. 하나만 하죠. 시간만 왕창 걸리고. 자, 책을 읽고 메모를 한다는 것은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이구나. 자기가 생각한 것만 간단하게 써요. 요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요거를 전제로 해서 내가 아날로그로 할지 타이핑으로 할지를 결정하시길 권해요. 저희도 회사에서 이렇게 미팅 끝나고 나면 미팅 속기록을 쫙 적잖아요. 회의는 참여 안 하고 확 이걸 다 적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 텍스트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걸 다시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안 보니까 통찰의 시간도 없고 피드백을 해서 액션할 때 뽑을 수도 없고 그게 참 안타까운데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메모를 관리하시거나 다시 꺼내보거나 통찰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방법,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세요? 아까 제가 메모 기록이라는 게 극단적인 요약이라고 해요. 극단적인 요약이라는 게 정말 자기 거라는 걸 뜻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더 낮아졌을 것 같은데 그냥 미국 통계로 보면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생산한 모든 기록의 총량의 3%를 남기고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100권이야. 그러면 97권은 버리고요. 3권만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영어로는 appraisal이라 그러는데 가치 있는 놈을 남기기 위해서 나머지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요약을 하는 게 그렇게 기록학계에서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기록을 하면 더 많은 것을 나중에 봐서 내가 그걸 기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착각을 하고 기록들을 하시기 때문에 메모들을 하시기 때문에 메모의 총량이 많아지고 나중에 보지 않게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회의록 또는 상사의 지시 이게 엑기스를 딱 남긴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회의 같으면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저 부장이 지금 저런 발언을 하는데 원래 우리 마음속하고 말하고 일치합니까? 그거는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죠. 말하고 마음이 다를 때가 있는데 지시를 해요. 근데 이분은 엄청 길게 지시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행위 그것이 요약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약은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의록을 적는다든지 상사의 지시를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요약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최소한 쓰고 저 사람의 마음이 그럴 것이야 라고 추정된 키워드만 써서 나오셔서 해석을 하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회의록이나 회사에서 기록하는 것에 기가 막힌 효율을 취할 수 있을 거고요. 시간이 덜 들 거고요. 저한테 그래서 교수님 기록하기 전공이니까 하루 종일 기록만 하시죠. 그럼 네. 저는 하루 종일 기록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다 같이 이해를 했을 텐데 제가 기록을 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쓰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창을 열고 공기를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네.
촉촉한 공기도 맑음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저 4시 한 45분쯤 일어나. 4시 45분 쓰고 아침 공기, 아침 공기, 축축한 무슨 뭐 맑음. 이렇게 저의 느낌을 제가 메모를 할 정도로 아침 식사한 거, 버스 타고 나가면서 경험한 거, 뭐 나뭇잎을 보다가 이거 다 쓰거든. 일한 거 쓰고 사람 만난 거 쓰고 오늘 이제 태산이 형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면 오늘 소감에 대해서도 써요. 이거는 한 줄 기록으로 남깁니다. 저는. 그래서 플래닝을 한 쪽이 있고 그 반대쪽에다가 저는 데일리 레코드라 그래서 일상 기록이라 그러는데 시간 쓰고 한 줄 이내로 쭉 쓰거든요. 얘를 쓰는데 그러면 걔를 보고 깜짝 놀라요. 하루 종일 너무 시간이 걸리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40개 썼는데 생각해 보세요. 시간 쓰고 제 마음속의 느낌을 한 줄로 쓰는 거예요. 몇 초 걸릴까요? 많이 걸려야 1분이에요. 2분 걸린다고 해도 제가 40번 쓴다 그러고 2분이면은 8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써도 1시간 반, 1시간 조금 더 쓰면 그걸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해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약을 엄청 하지만 제가 그 책을 읽고 인지한 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기록을 하지만 실제로 손으로 쓰는 데 들어가는 총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은 매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이거는 마음속의 것을 표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기록과 피드백이나 통찰의 시간이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을 남겨놓고 그거를 분석도 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은 뭐 주말이나 이럴 때 한번 한 주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이렇게 저하고 너무 똑같으세요. 아, 그러시나요? 교수님이 피드백하는 시간대나 환경 설정 같은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요 얘기부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일상 기록을 쓴다 그랬잖아요. 네. 한 줄로. 걔를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잠깐 봐요. 물론 안 봐도 다 기억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쓱 봅니다. 재미로. 사랑스러워. 내가 쓴 거니까. 그렇죠.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도 잠깐 네. 봐요. 자기 전에 일기 쓰기 전에 잠깐 봐요. 근데 내가 쓴 거기 때문에 한 10초면 다 보입니다. 쭉 보고 밥을 먹으러 가요. 그때 아침부터 그 순간까지 나의 일상을 영화 보듯이 머릿속으로 쫙 돌려고. 너무 생생하게. 이건 안 해보신 분은 잘 몰라요.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여요. 얘를 매일 저처럼 오랜 기간 한 사람은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현재 이 순간까지의 자기가 되게 선명한 영화로 남아있어요. 이게 엄청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면요. 책을 읽지 않습니까? 내용이 잘 안 잊어버려요. 이걸 생각력이라 그래요. 이 되새김질은 여러분들 제가 꼭 권합니다. 이 세계는 아는 사람이 정말 몇 프로 안 돼요, 전 세계에. 이 세계를 아는 분들은 IQ가 이건 될 게 아니다. 내가 생각력이 엄청 높아지면 나의 모든 경험이 굉장히 강렬한 자기의 인지적인 수준으로 남고요. 자기가 인지적 학습을 한 것들도 굉장히 강력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물론 이제 잠재성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선명하다. 그래서 저는 이 되새김질을 1차로 엄청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가 쭉 지난 다음에도 저는 그냥 메모한 것을 놓지 않고 그 중에 에키스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제 생각력에 의해서 하루가 쭉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아유 오늘 내가 읽은 것 중에 오늘 내가 깨달은 것 중에 오늘 내가 대화한 것 중에 오늘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얘는 핵심이네. 그냥 아래 한글에다 저는 타이핑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걔를 저는 아카이브라고 얘를 기록이라고 칭하고 낮에 쭉 쓴 거 얘는 메모라고 칭하고 기록은 훨씬 에키스만 정리하는 습관이 매일매일 저에게는 습관으로 붙어있는 거죠. 다만 못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날 합니다. 생각났을 때. 그리고 저의 되새김질의 핵심은 매주 토요일날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정도 식사 전에 아무도 토요일날 5시에는 제 방에 들어오질 않아요. 저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메모한 거, 그 다음에 아래 한글에 기록한 거 걔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미소를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그 행위를 한 내가 되게 기특해 보여요. 여러분들 저는 하루 종일 너무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밝게 사는 거 같죠? 아니에요. 엄청 짜증나는 일 막 화를 퍼럭퍼럭 내고 막 우울감에 빠지고 난리 굿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기록을 하는 사람은 그중에 긍정적인 것이 중심이 돼서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를 다시 한번 어찌 보면 긍정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5시에 이렇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데 내 아래 한글 기록에는 안 남아있어. 추가로 기록하기.
그다음에 일상 기록을 쭉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걔를 일부는 내가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겠네. 아, 내가 루틴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루틴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내 일상이 뭐지? 얘만 쭉 뽑아가지고선 한번 메모를 해본다든지 이런 분석적인 작업은 당연히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록을 사랑하는 행위. 여러분들 메모하고 기록만 해서는 안 되고 걔를 엄청 사랑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캔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기록 수첩이 있지 않습니까? 걔를 자꾸 보배 부비라고 가슴에 넣고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액션을 취해주라고. 그러면 토요일 날 제가 얘기한 대로 기록을 되뇌이고 그것을 더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기록이라는 건 나를 생각하는 힘이다. 또 생각한 걸 다시 기록하는 힘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매주 당연히 갖게 돼요. 기록을 시작하면 기록을 사랑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형님이 하시는 거와 똑같은 습관을 모두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저 지금 하고 있고. 교수님 그 외람된 말씀인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엠프제더라고요. 말하는 스타일은 딱 엠프제로 보이시죠.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이 되게 비슷한데 네네. 표현이나 접근법이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아, 네. 확실히 이렇게 공감도 되고. 조금 동네 아저씨 스타일로. 저도 이제 동네 형인데 조금 더 사랑하고 네. 감정적으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기록을 통해서 시간도 좀 결합이 돼 있으신 것 같고 나를 발견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의도 하는데 사실 기록이랑 메모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처럼 객관적인 방법이 없겠다. 네. 그런 생각 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